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4강 IoT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people, process, data, thing, 그죠?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사물과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것들이 또 분석이 되고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 가상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은 이런 거죠. 발생되는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됐느냐, 얘들을 처리하는 플랫폼이 여러 개의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고 있는 윈도우, 리눅스, 맥OS가 있다. 맥킨토시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컴퓨터에 각각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버에다가 세 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피지컬 머신에는 무슨 뜻이죠? 마치 이 안에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맥OS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를 돌릴 수도 있고요. 크롬 OS를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어떤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마치 리얼 플랫폼, 실제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들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쓰시냐 하면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라우터, 스위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중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진짜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용량 서버 굉장히 대용량이어야 됩니다. 대용량의 고성능 서버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가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라우터나 스위치를 추가를 하거나 만약에 구성을 좀 더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감소시킬 수가 있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하고 보안적으로도 월등하게 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또 쓰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크게 나눠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분산 처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그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네트워크 종단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어떤 사용자에게 웹을 통해서 전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클라우드를 쓰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에 있는 전화 주소록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구글 드라이브나 무슨 네이버 뭐 엔드라이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SKT에 있는 T클라우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죠.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응용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플랫폼 뭐죠? 그죠? 이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도구와 서비스들을 의미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완전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플랫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어주는 도구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 기간 시설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력 서버라든지 전원 아니면 저장소 네트워크 운영체제,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원 서버 같은 것들은 뭐냐? 서버 같은 것들은 꺼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구글 서버가 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 검색 못 합니다. 네이버 서버가 꺼져버리세요. 다음 서버가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은 뭐가 필요해요? 예, 리던던트 파워라고 얘기해서 이중화된 파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용량 고성능 서버에다가 그 전원선을 두 개를 꽂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버가 꺼지니까 다른 쪽에 있는 서버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중화 시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애저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그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는 IT 전문가가 또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앱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앱 플랫폼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은 물어보고 지원을 갖다 받을 수 있는 IT 전문가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SaaS, PaaS, Infrastructure AAS, 그 다음에 IT AAS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우리 배웠었죠? 용량, 속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물리적인 보안이 보장이 돼야 돼요. 누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그냥 뚜벅뚜벅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라우터나 스위치에다 랜선 꽂아가지고 노트북 하나 들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남의 데이터, 개인정보들 막 빼간다.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약간 고립적이고 외부랑 차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보안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성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슨 백신이나 방화벽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성은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보안성, 그 다음에 피지컬한 보안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데이터 센터 이런 기관이나 기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외부에 보면은 경비 아저씨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아저씨들 있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안 안전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을 갖다가 인증, 허가 받은 사람들만 데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고 전원 및 전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원하냐면요.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아요. 구글은 글로벌 그룹이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뭐 특정 지역에 그 댐 있잖아요. 수자력 발전이 되는 그곳에서 물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강으로 그걸로 인해서 수력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남아도는 전기를 전부 다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거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 왜 이렇게 전원이 많이 필요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컴퓨터들 보시면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그죠? 뭐 SSD든 하드디스크든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끊김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원 및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너무 더운 지역에다 만드는 것도 별로 효율성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버실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가 20도 이하, 14도에서 보통 10도에서 14도까지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정말 시원해요. 요즘 같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 환경적으로도 좀 보고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연결,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본다고 얘기하면은 발생되는 열도 많고 다 좋다고 얘기해서 시베리아 벌판에다 만든다. 거기까지 전원을 끌고 오고 네트워크를 갖다 선을 갖다가 백본 라인을 가지고 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요인, 네트워크적인 연결, 환경적인 요인, 전원 및 전력, 보안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제일 크죠. 사설 공용 커뮤니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프라이빗 사설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따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위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원가입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만 서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면서 예,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구성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사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부기관이나 뭐 병원, 경찰청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큰데,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집합들을 우리가 공용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약간 사설이랑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공용이 같이 낄 수도 있고 사설이 같이 낄 수도 있지만 거의 목적이 구분은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 특정한 어떤 의견이나 목적을 갖다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설은 완전 개인적인 것이고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그냥 공유를 하는 거죠. 약간 그죠? 동호회 같은 형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뭐 서로 뭐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슨 지식 정보 공유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은 커뮤니티잖아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의 서로 데이터들이 통용되는 형식의 네트워크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설이나 공용이 섞이거나 공용이나 커뮤니티가 섞이거나 사설이나 커뮤니티가 또 섞이는 경우들도 있겠죠. 사용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형식들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게시판이 있죠. 그죠? 그리고 Q&A, Question and Answer라고 얘기해서 질의응답 게시판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병원 소개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병원 내부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끼리만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죠? 거기다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산부인과에 뭐 어떤 사람들의 모임끼리 서로 지식 정보 공유한다. 그러면 사설 공용 커뮤니티가 다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클라우드를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사용자 간의 연결. 사람도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밀접하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모든 생태계 체제에서의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죠? 웰빙에서 뭔가 요청에 의해서 웰빙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공급자로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뭔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제공한 사람이 있고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IT와 융합이 되는 이 생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생산자와 공급자라는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자, 이것들은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피드백 루프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물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죠. 팔고 나면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재고가 얼마큼 쌓였고, 얼마만큼 팔렸고,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어떤 연령층의 어떤 성별로 가지고 어떤 뭐 연봉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따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점 쌓여서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냥 분류도 되지 않고 그냥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잘 팔리겠다. 그냥 막연한 생각. 그냥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CEO나 CTO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죠.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 팔리면 네, 땡이에요. 망하는 거죠. 그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커스터머,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좀 먼 얘긴 하지만 내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난 이 라면 다 참 맛있고 좋은데 이 라면은 좀 더 매운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매운 동일한 라면인데 조금 더 매운맛, 덜 매운맛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토핑을 따로 붙여가지고 뭐 몇백 원, 1, 200원만 플러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차별화된 제품을 갖다 제공을 해야 되고 타겟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타겟. 자, 그러면은 타겟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타겟 마케팅이 뭔지 봅시다. 타겟 마케팅. 특정한 연령층이나 특정한 나이대, 특정한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주를 잡아서 거기를 갖다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다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타겟 마케팅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하고 있는 뭐 몇 시부터 몇 시 시간대에 보통 뭐 몇만 불 이상의
고소득 중 아니면은 중상계층 이상 좀 많이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TV 프로가 있었다. 그럼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이 CF를 봤을 때 아, 이걸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CF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대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눌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예, 그거에 맞지 않는 CF를 했다.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대에 하는 CF하고요, 오후 시간대에 하는 CF가 틀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가리지 않고 이제 뭐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돈이 비싸긴 하잖아요. 그죠? 뉴스 시간대라든지 온 가족이 다 집에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시간. 그게 가장 광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정한 분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 마케팅을 하자는 얘기죠. IoT에서는. 그럼 마이크로 마케팅은 뭐냐? 말 그대로 실시간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타겟을 잡아서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케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타겟 마케팅과 마이크로 마케팅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회원 가입이라는 걸 하잖아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그럼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뭘 합니까? 회원 가입하는데 맨 처음에 남성, 여성, 성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집 전화번호 주소 다 쓰죠. 쓰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취미 생활, 뭐 독서, 그죠?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준다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의 나이가 뭐 20대, 30대다, 30대, 40대다.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을 이렇게 부류를 집합을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마케팅이 되냐면요. 각자 1인 1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오게 되는 것들을 보면요. 뭐 겹치는 것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마이크로 마케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게 틀려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죠. 뭐 살 거 없나? 아, 사고 싶은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리스트가 쭉 쌓여요. 오늘 봤던 상품 몇 개. 그죠? 근데 아까 봤던 거 다시 보고 싶다. 또 클릭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클릭하고 뭘 봤다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쇼핑몰 서버에 뭐가 쌓이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이 제품들이 각각 어떤 특정 분류에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류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도 조합이 돼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한테 올 때마다 어떤 거 사라고 따로 메일이 와요. 거기다 더 웃긴 거는 그 중에서 빅세일이나 아니면 한정 세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긴급 쇼킹 빅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게 만들어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명을 갖다 특정한 분류를 잡아가지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더 세세하게 마케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끼리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정부 주요 부처들이 이제 다 지방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생각을 해서 부산에 있는 떤 기관과 우리 뭐 서울에 있는 기관이랑 서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끼리 해야 된다. 회사끼리 해야 된다.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가 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어때요? 부산에서 올라오던 서울에서 내려가던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숙박비에, 교통비에, 회의한다고 밥 드시고, 또 뭐, 만나시고 뭐 하는데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출장비라는 게 나오겠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이 걸릴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맨 위에 있는 텔레브레진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가지고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메신저 이용해가지고 화상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IP 전화기, 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캠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협력 관계들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oT 환경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얘기들이죠. 자, 그럼 사람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프로세스는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된다. 자, 프로세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시적소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IoT 환경에선 데이터 사용자 3일 간의 연결을 제공하고 그 중간에서 얘를 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위에는 사람이겠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things, 사물이겠죠. 오른쪽에 요 밑에 있는 건 뭐죠?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예요. 가운데가 뭐예요? 프로세스라고요. 그러면은 사람과 사물끼리는 뭐예요? 머신 투 피플, M2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끼리 아까 얘기했었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은 뭐예요? person to person이잖아요. 그러니까 P2P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IoT에서 잘 들으세요. IoT에서 얘기하는 4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사물, 프로세스, 데이터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머신 투 머신입니다. 기계와 기계끼리, 장치와 장치끼리 연결되는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M2M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이루어지는 연결 형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M2M, 머신 투 머신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IoT가 바로 머신 투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럼 사물 인터넷은 굳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람까지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인 학문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머신 투 머신, 장치와 장치끼리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I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피플, 피플 투 피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면 그때 만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쓰죠. 또 볼까요? M2P 연결입니다. M2P는 뭐죠? 머신 투 피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장치,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 같은 것들이 사용자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M2M 커넥션은 IoT라고 얘기를 하고 M2P 커넥션은 뭐라 그러죠? 데이터와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죠. 왜? 사람한테 머신이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센싱한 데이터가 사람한테 어떻게든 처리가 돼서 사람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2P 커넥션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머신 투 머신이 있었고 머신 투 피플이 있었어요. 그럼 남은 게 뭐죠? 피플 투 피플이죠. 그럼 P2P 연결. 우리가 보통 P2P라고 얘기하면 PC to PC, 피어 투 피어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eople to people은 뭐예요? 그렇죠.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같이 협력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M2M, M2P, P2P 연결이 이루어서 이 세 가지가 모여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러한 요소들이 가장 높은 고효율의 가치를 갖다가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2M, M2P, P2P가 다 완전히 융합이 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IoT입니다. 그죠? 자, IoT를 활용한 자산 관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빌딩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빌딩에다가 9만 5천 개 정도의 센서와 장치들을 갖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 경보 센서, 무선 공유기도 달고,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온도 센서에다가, 그 다음에 HVAC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히팅, 벤틀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온난방 공조 시스템?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것들을 갖다 설치를 해서 연결성을 부여를 해준 거죠. 그럼 이건 뭐죠? 그죠? 머신 투 머신이죠. 기계와 기계끼리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처음 2012년에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2012년 말에 봤더니 21% 정도 작년도 대비해서 에너지가 절감이 됐고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11%가 더 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있으면 불이 켜져야 돼요? 꺼져야 돼요? 꺼지는 게 정상이죠. 사람들이 불을 안 끄고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센서가 특정 시간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 불을 꺼준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조 시스템도 같이 꺼줘야 되겠죠. 그죠? 비디오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거기에 뭐가 돼요? 사람들 보안 요원들이 배치해야 되는 그 세세한 부분을 갖다 물려준다는 얘기죠.
카메라를 가지고서는 앉아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머신 투 머신끼리 연결이 됐고 머신 투 피플을 봅시다. 뭘까요? 그죠? 건물 관리자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태블릿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센서와 장치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갖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현재 지금 몇 층 몇 호가 얼마만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몇 도로 맞춰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의 예로서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에너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28도, 26도 뭐 이렇게 해서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더워 죽겠어. 그런데도 들어와서 18도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다시 26도로 올라가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아,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 이것들을 우리 집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건 뭐예요? 사람하고 기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머신 투 피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한 사람에게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끼리 연결을 볼까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관리자가 건물 입주자들과 연결이 돼서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요청해 응답을 해주는 거죠. 아, 우리 오늘 뭐 외부에서 행사가 있는데 주말에 갑자기 에어컨을 좀 써야 돼요. 저희 건물에. 그럼 이걸 갖다가 또 무슨 신청서 쓰고 결제 받고 올리는 것보다 그냥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랩탑을 가지고서는 신청을 하는 거죠. 내일 뭐뭐뭐뭐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문서 나오고 결제 떨어지고 에어컨 공급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유무선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만 이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무실에서 이러한 어떤 무선 공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비디오 감시 카메라나 아니면 온도 센서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죠. 보안 때문에 써야 됩니다. 복도 같은 곳에도 이렇게 사각 없이 해두고 나면은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분실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예,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안적으로도 좋고 연결성도 제공하고 콜라보레이션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편의성까지 제공할 수가 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IoT의 시작과 파급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드롭 오브 워터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지금부터 나오는 한 3, 4장 정도의 슬라이드는 원래 제목이 드롭 오브 워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방울의 물이 제목입니다. 뭐냐면 비가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과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자,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환경 센서가 비를 감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비가 오고 있는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에 정보를 보내게 되죠. 그 기관들이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 때문에 알림을 주고 일정을 자동으로 조정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뭐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된다. 근데 한 6시나 5시부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차가 막히죠. 차가 막히니까 어때요? 조금 일찍 서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람이 자동으로 10분에서 15분 일찍 울린다는 얘기죠. 내가 알람을 그때 7시에 맞춰놨는데 6시 45분에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일찍 생활하라는 얘기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네트워크에 이 비 소식이 알려지기 자동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재 납품 시기 같은 것들을 알맞게 일정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비가 오는 날 자재 갖다가 쌓아놓고선 비 맞춰놓으면은 제품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일정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림 서비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축구 일정은 취소되고 야외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것들 미팅이 있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실내 컨퍼런스 룸으로 옮기라고 전부 다 알림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가 계속 옵니다. 자, 비가 오면 뭐가 한다 그랬죠? 길이 막히죠. 그러면은 트래픽 시스템, 교통 시스템 뭐가 해요? 비가 오는 동안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주죠? 예를 들어서 방수 물질 같은 것들을 분사를 해주죠. 아니면 눈이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가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촉촉촉촉 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갑자기 눈이 와서 눈이 쌓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호등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가시성을 갖다가 좀 시야를 갖다 확보해주기 위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좀 더 밝게 해준다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CCTV 같은 그런 트래픽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흐름을 갖다 최적화하기 위해서
함께 작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CTV 화면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쓰고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은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사거리가 있는데 북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는 출근 시간에 막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동서 방향으로는 퇴근 시간에 막힌다. 그러면 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여태까지 있었던 차량이 얼마만큼 막히고 있었는지를 갖다 그냥 사람이 분석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죠? 신호등 간격을 갖다가 좀 더 짧게, 그죠? 아니, 짧게가 아니라 좀 더 자주자주 길게 길게 빼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 해줄 수가 있지만 IoT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맨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공휴일이 길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CCTV로 실시간 감지를 해서 현재 있는 교통의 흐름에 맞도록 최적화시켜가지고 예, 간격을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날씨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이제 농업 시스템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대고 있었어요. 그죠? 논밭에다 물을 대고 있었는데 수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비가 오면은 굳이 물을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넘치니까. 그럼 잠깐 닫아주고 관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최적화해서 토양의 수분을 최적화해서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과일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는 이런 노무 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토양 센서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뭐 나이테라든지 아니 뭐 얘가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만큼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센싱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번에 예상 수익률은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수확 시기를 조금 앞당겨야 될 것 같다. 좀 늦춰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갖다 자동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실현되고 있고요. 이것이 좀 더 파급적으로 좀 더 확장되게 더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라든지 일반적인 복지, 사람들의 복지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공공기관이면 민영기관이면 다 연락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삶들을 좀 더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를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결 형태를 고르시오. 프로세스 투 피플? 아니죠. 얘는 프로세스하고 4대 구성 요소하고 3대 연결은 틀리죠. 피플 투 피플 맞습니다. 그죠? 머신 투 데이터? 아니죠. 머신 투 머신. 맞습니다. 그러면 2번, 4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 띵. 그 다음에 뭐야? 물음표가 나와 있고 데이터 사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협력 관계? 아니죠. 네트워크? 이미 나와 있는 곳이고. 공정 관리? 아닙니다. 뭘까요? 그렇죠. 프로세스죠. IoT의 4대 구성 요소는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oT 원리와 활용 제4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